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세계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특히 부자 나라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지만 최근까지 자본주의의 동력이었던 제조업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함께 금융산업이나 경영 컨설팅과 같은 생산성 높은 지식 기반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제조업은 모든 선진국에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서비스 제품이 주 생산품 자리를 차지한다.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다.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 점점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개발도상국들도 사양길에 접어든 제조업 산업 단계는 아예 건너뛰고 서비스에 기초한 탈산업형 경제 구조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우리들 중 대다수가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는 대신 상점이나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이 덜 중요해졌다는 의미에서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총생산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지 제조업 생산량의 절대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제조업 생산품의 가격이 낮아진 것은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투입 단위당 산출량이 서비스업 분야보다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이다. 탈산업화 현상이라는 것이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이 서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과 국제 수지면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탈산업화 단계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허상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들다. 또 서비스 상품은 교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 능력이 떨어진다. 수출에서 얻는 수입이 적으면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 성장의 속도도 느려진다. 중국에서 만들지 않은 물건도 있어요. 하루는 9살 먹은 아들 진규가 아빠, 중국에서 만들지 않은 물건도 있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중국이 생산하는 물건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여전히 물건을 만든다고 말하고 그에 걸맞은 사례를 들기 위해 고심했다. 처음에는 진규가 가진 일제 닌텐도 게임기를 예로 들려 했으나 거기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혀있던 것이 기억났다. 결국 휴대전화나 평판 TV 중 몇 종이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일러주기는 했으나 9살 꼬마에게 친숙한 다른 사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지금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은 원래 영국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비록 지금의 영국은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말했듯이 제조업 따윈 없는 나라이지만 말이다.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산업혁명을 수행한 이래 19세기 중반에는 세계를 압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군림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쳐 자국의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해 버릴 정도였다. 1860년에는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20%, 1870년에는 세계 제조업 제품 무역량의 46%를 영국이 차지했으니 그럴만도하다. 이에 비해 중국이 세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대략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당시 영국의 산업 지배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될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압도적인 지위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영국은 1860년 전후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했지만 이미 1880년대부터 산업 지배력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들이 급속히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결국 1차 대전이 일어날 무렵에는 선도적인 산업 강국의 지위마저 상실하고 만다. 그러나 이후로도 오랫동안 영국 경제 내에서는 제조업이 지배 산업의 위치를 유지했다. 영국은 1970년대 초반까지 전체 고용 인구 중 제조업 고용의 비중이 35%로 독일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무렵 영국은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고 식량과 연료,
원자재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 경제였다. 1960에서 1970년대만 해도 제조업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는 일관되게 국내 총생산의 4에서 6%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영국 제조업의 지위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추락한다. 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에 37%에 달했으나 지금은 겨우 13% 정도에 불과하다. 또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초반에 대략 35% 정도에 달했으나 지금은 겨우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무역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치도 극적으로 달라졌다. 오늘날 영국은 제조업 부문의 무역 적자가 매년 국내 총생산의 2에서 4%에 달한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우리는 영국의 이런 현실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이 결코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한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전체 생산 및 고용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탈산업화로 알려진 현상은 모든 부자 국가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영국의 경우 북해 유전 개발로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를 더 많이 원하게 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위축된 나라는 자연스럽게 산업화 이후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서비스 산업의 부상을 찬양한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 컨설팅, 디자인, 전산정보, 연구개발 등 지식 기반 서비스들은 최근 다른 서비스업과 달리 급격한 생산성 성장까지 동반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서비스 산업이 적어도 부자 나라에서는 제조업을 대체해서 국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증거라고 한다. 급기야 제조업은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하는 저급한 경제 활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컴퓨터와 이발 탈산업화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정말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제조업은 시대에 뒤진 경제 부문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면에 한해서만 그렇다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부자 나라들의 경우 전체 인구 중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0%에 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기껏해야 25% 수준이고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작 15%밖에 안 된다. 이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회의 성격도 변했다.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일하며 겪는 경험이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가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컨베이어 벨트나 다른 기계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보다 육체 노동을 덜 할 뿐더러 일의 속도와 방법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공장 노동자들은 일의 성격상 작업할 때에는 물론이고 작업장 이외의 공간에서도 노동조합 같은 활동 등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직이나 판매직 직원들은 같이 하는 작업보다는 혼자 하는 일이 많고 노조 조직률도 낮다. 또 판매직과 일부 사무직 노동자들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반면에 공장 노동자들은 고객을 접할 기회가 없다. 나는 이런 관찰에서 뭔가 심오한 통찰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 정통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에서 우리는 오늘날 부자 나라 시민들이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할 뿐 아니라 사람 자체도 다른 유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은 이미 사회적 차원에서 탈산업 사회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부자 나라들 역시 아직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없다. 제조업은 여전히 이 나라들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왜 그런지를 알려면 먼저 선진국에서 탈공업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른바 탈산업화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있다. 저비용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제품이 엄청나게 수입되면서 부자 나라들의 제조업이 사양기를 걷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극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부자 나라들의 이른바 탈산업화를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중국의 수출품이 대다수 부자 나라의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은 1990년대 후반을 지나서인 반면에 탈산업화로 불리는 현상은 이미 197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통계 분석도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지금까지 부자 나라들에서 이루어진 탈산업화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고작 20%의 안팎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의 원인 중 나머지 80%는 대체로 국민 경제가 부유해지면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 때문이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 하락은 실제로 매우 미미하다. 우리가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제조업 제품의 양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이 제조업 제품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컴퓨터 한 대를 살 수 있던 돈이면 오늘날 4대까지는 몰라도 3대는 거뜬히 구입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 산 컴퓨터의 성능은 10년 전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데다 크기는 확실히 작다. 이에 따라 웬만한 가정은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2대 정도는 갖게 되었다. 그래도 소득 중에서 컴퓨터 2대 구매에 사용한 몫은 10년 전 소득 중 컴퓨터 한 대에 쓴 몫보다 크게 낮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발 횟수는 어떤가? 그동안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다면 10년 전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발 요금은 10년 전에 비해 다소 올랐을 테고 이에 따라 소득에서 이발 요금이 차지하는 몫도 10년 전에 비해 얼마간은 높아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득 중 이발에 지출하는 몫은 10년 전보다 더 늘어난 반면에 컴퓨터 구입에 사용된 몫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발소에 가는 횟수는 예전과 같은 반면에 소비한 컴퓨터의 수는 더 많아졌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대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부자 나라들의 제조업은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급격히 쇠퇴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국민 총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1955년에는 37%였으나 1990년에는 21%로 크게 낮아졌다.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35년 동안 무려 40%나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상대 가격의 변동을 감안해서 불변 가격으로 측정하면 같은 기간 동안 총생산액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에서 24%로 불과 10% 약간 넘게 하락했을 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제조업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하락의 규모는 미미하다. 요약하자면 부자 나라들의 국민 총생산에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든 주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대거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수입 제품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몇몇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부자 나라의 국민들은 고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탈산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 탈산업 사회를 공언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탈산업화는 우려해야 하는 현상인가? 이른바 탈산업화가 그 나라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빨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좋은 일 아닐까? 꼭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더 역동적이고 이에 따라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하자. 그러나 이는 해당 국가 내의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빠르다는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그 나라의 제조업이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보다 더 역동적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나라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치자.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제조업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제 수지 적자, 장기적으로는 국민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경제 성장에 성공하는 실패하든 관계없이 탈산업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설사 자국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더 역동적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탈산업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해도 안도해서는 안 된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서비스 부문보다 빠르다고 해도 우물안개구리일 뿐. 국제적 기준에서는 형편없이 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국 제조업이 국제 기준에서 봐도 역동적이라고 치자.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에는 제조업 비중이 문제가 된다. 국내 산업에서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
이 또한 생산성 증가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경제에서 서비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이 나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은 느려질 것이다. 서비스 부문은 산업의 속성상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이는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을 겪고 있는 어떤 국가가 충분히 부유해서 더 이상의 생산성 증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산성 둔화는 걱정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 둔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탈산업화 현상은 국제 수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보다 수출이 어렵고 따라서 외화를 벌어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 해당 국가의 국제 수지가 적자 상태에 빠지고 무역 시장에서는 지불할 돈이 없어진다. 물론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 국제 수지 적자를 메우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초래해 해외 물품을 수입할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이어진다. 탈산업 사회의 환상. 탈산업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바뀐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해외 아웃소싱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도 관측통들 사이에서 이런 견해가 널리 퍼졌다. 이들은 공해나 유발하는 제조업은 잊어버리고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곧바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면 인도는 세계의 사무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가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서비스 부문은 본질적으로 제조업 부문보다 생산성 증가 속도가 느리다. 물론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처럼 생산성이 향상될 잠재력이 큰 부문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주로 제조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업들을 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국 처음부터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두고 경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조업에 기반을 둔 경우에 비해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율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비스 상품은 앞서 본 것처럼 교역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서비스 생산에 특화된 나라는 제조업 제품 생산에 특화된 나라보다 국제 수지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수지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되므로 선진국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개발도상국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경제 개발을 위해 해외의 선진 기술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국제 수지에 문제가 생기면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능력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 개발 전략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면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어떤가? 그들은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두고도 경제 발전을 이룩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실제 모습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실제로 이들은 제조업 성공 신화를 일군 나라들이다. 사람들은 흔히 스위스가 제3세계 독재자들이 은행에 예치해 놓은 비자금이나 관리해 주면서 혹은 일본이나 미국 관광객들에게 소목에 매다는 방울과 뻐꾸기 시계 따위나 팔아먹고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업 경제를 이룩한 나라 중 하나이다. 우리가 스위스산 제품을 흔히 볼 수 없는 것은 스위스가 인구 700만 명의 작은 나라여서 제조업 제품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라 기계류나 화학제품 같은 생산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1인당 제조업 제품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이다. 싱가포르 역시 세계에서 제조업이 강하기로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나온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에 핀란드와 스웨덴을 더하면 제조업 부문의 세계 최강 5개국이 된다. 인구가 8만 5천 명의 1인당 국민소득은 9,000달러 정도인 세이셸처럼 매우 작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여 괜찮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요약하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심지어 부자 나라들도 이른바 탈산업 사회로 접어들었는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제 부자 나라들의 대다수 국민은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상대 가격의 변화를 감안하면 부자 나라들의 생산과 소비에서 제조업 부문의 중요성은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탈산업화 현상이 꼭 제조업의 쇠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이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와 국제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상당수 정부들이 탈산업 사회라는 신화에 세뇌되어 탈산업화 현상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뛴 다음 서비스 산업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서비스는 생산성이 느리게 성장한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첨단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들은 강력한 제조업 없이 발전할 수 없다. 더욱이 서비스는 국제 교역이 어렵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서비스 산업에 특화하는 경우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를 고도화시킬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된다. 이렇듯 탈산업 사회라는 환상은 선진국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대단히 해롭다. 이상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싱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었습니다.